10년이었다. 강산도 변한다는 그 긴 세월 동안 박수현은 하루도 빠짐없이 딸 한유진을 그리워했다. 18. 꽃같은 나이에 특별한 길을 가겠다며 집을 나섰던 딸.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간간히 짧은 안부 전화와 두루뭉술한 편지만이 모녀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다. 그런 딸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마치 10년 전 떠났던 그 모습 그대로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유진아, 내 딸 맞니? 수현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얼굴을 감쌌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18배 앳된 모습은 사라졌지만 오목조목한 이목구비는 분명 그녀의 딸 유진이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훌쩍 커버린 키와 다부진 어깨, 햇볕에 그을린 듯한 건강한 피부톤은 그렇다 쳐도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눈빛이었다. 한때 호기심과 웃음으로 반짝이던 그 눈동자는 이제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호수처럼 변해 있었다. 그 눈빛은 10년의 세월 동안 딸이 겪었을 고통과 시련을 말없이 웅변하는 듯했다. 엄마, 저 왔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낮고 메마르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수연을 마주 안았지만 그 포옹은 어딘지 모르게 서툴고 낯설었다.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를 안아본 적 없는 사람처럼 집으로 들어온 유진은 말수가 극도로 적었다. 수연이 10년 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쏟아내듯 물었지만 유진은 네, 아니요, 잘 지냈어요 같은 단답형 대답으로 일관하거나 애매한 미소로 얼버무렸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사람처럼 보였다. 수현은 딸의 방을 예전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유진이 고등학교 시절 좋아했던 아이돌 가수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책장에는 빛바랜 소설책들이 가지런히 아이느 삼한다. 그녀가 가장 아꼈던 곰인형도 침대 한쪽을 지키고 있었다. 유진은 그 방을 둘러보며 잠시 과거를 회상하는 듯했지만 이내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와 짐을 풀기 시작했다. 그녀의 짐은 단출했다. 군용 더플백 하나와 작은 배낭이 전부였다. 며칠이 지나도 유진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방에서 보내거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말없이 밥을 먹었고 수연이 말을 걸기 전에는 먼저 입을 여는 법이 없었다. 무엇보다 수연을 가장 신경 쓰이게 했던 것은 유진의 옷차림이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항상 긴 소매 옷을 고집했다. 마치 팔에 무언가를 숨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수연은 방에서 잠시 졸고 있는 유진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더위 때문인지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긴 소매 셔츠에 한쪽 팔을 걷어 올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수연의 눈에 그것이 들어왔다. 유진의 왼쪽 팔뚝 안쪽, 하얀 피부 위에 선명하게 새겨진 검은색 숫자, 유탁. 단순한 장식용 문신이 아니었다. 마치 낙인처럼 찍힌 듯한 그 숫자는 어딘지 모르게 불길하고 위압적인 느낌을 풍겼다. 수연은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저것이 무엇일까? 왜 유진이는 저런 문신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가리려 했던 것일까? 그녀는 유진이 깨기 전에 황급히 방을 나왔지만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찼다. 그날 이후 수연은 유진의 팔에 있는 문신에 더욱 신경을 곤두세웠다. 유진은 여전히 긴 소매 옷으로 그것을 철저히 가렸지만 수연은 딸이 샤워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을 때를 기다려 몰래 엿보려 하기도 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유진은 마치 그런 엄마의 시선을 알고 있다는 듯 더욱더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유진은 조금씩 바깥 출입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외출은 늘 혼자였고 목적지도 불분명했다. 가끔 동네를 산책하는 듯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나 주변을 살피는 눈빛은 평범한 산책객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마치 훈련받은 군인처럼 그녀는 항상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고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한 번은 길에서 마주친 옛 동네 친구가 반갑게 아는 척을 했지만 유진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차갑게 지나쳐 버렸다. 그 친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멀어져가는 유진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수연은 그런 딸의 모습이 너무나도 낯설고 안타까웠다. 그녀가 알고 있던 밝고 명랑했던 유진이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딸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 차가운 눈빛 뒤에는 어떤 상처와 아픔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수현은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려 했지만 유진은 언제나처럼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극도로 회피했고 수현이 그 주제를 꺼내려 하면 자리를 피하거나 차갑게 침묵했다. 모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점점 더 높아져 가는 듯했다. 어느 날 저녁 수현은 용기를 내어 유진에게 다시 한번 말을 걸었다. 유진아, 내 팔에 있는 그거 혹시 엄마한테 말해줄 수 있니 그냥? 엄마는 네가 걱정돼서 그래. 유진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수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아주 미세한 흔들림이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이 유진의 대답이었다. 짧고 단호한. 수현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다. 수현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딸은 군인이었다. 그것도 평범한 군인이 아닌 무언가 특별하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던 군인님이 분명했다. 그 증거가 바로 팔에 새겨진 숫자 6 문신과 그녀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었다. 나의 딸의 과거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어려움이 되지는 않을까? 한 여자로서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는 있을까? 수연은 밤마다 잠 못 이루고 그런 생각들에 괴로워했다. 10년 만에 돌아온 딸은 기쁨이었지만 동시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이자 가슴 아픈 상처였다. 그녀는 어떻게든 딸의 마음을 열고 그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 방법조차 알 수 없어 막막하기만 했다. 검은 폭우에 짙은 안개가 드리우듯 모녀의 미래에도 불확실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의 중심에는 딸의 팔에 새겨진 6번째 문신이 있었다. 박수연은 딸 한유진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예전에 유진이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만들어 식탁에 올렸고 함께 거실에 앉아 옛 앨범을 펼쳐 보이며 추억을 상기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유진은 대부분 희미한 미소로 화답하거나 짧은 대답만을 반복할 뿐이었다. 마치 그녀의 감정은 꽁꽁 얼어붙어 그 어떤 따뜻한 온기로도 쉽게 녹아내리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가장 수연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밤마다 유진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억눌린 신음소리였다. 처음 며칠은 그저 잠꼬 대련이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는 소리임을 알게 되었다. 수연은 몇 번이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 딸을 깨우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딸이 어떤 악몽을 꾸는지, 어떤 고통스러운 기억에 괴로워하는지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유진의 일상은 극도로 절제되어 있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방 안에서 홀로 운동을 하고 간단한 식사 후에는 대부분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마치 수도승처럼 자신만의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고수했고 그 안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외부의 자극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듯한 강박감이 느껴졌다. 가끔 수연이 외출을 제안하면 유진은 마지못해 따라 나섰지만 그녀의 행동은 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번화한 거리에서도 그녀는 끊임없이 주위를 살폈고 누군가 갑자기 다가오거나 큰 소리가 나면 자신도 모르게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적에게 늘 쫓기고 있는 사람처럼. 한 번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에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경적을 울리며 그들 옆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수연은 깜짝 놀라 주저앉을 뻔했지만 유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토바이가 사라진 방향을 날카롭게 응시했다. 그 순간 유진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차갑고 섬뜩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모녀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을 때였다.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젊은 남자 둘이 나타나 수연의 핸드백을 날치기 하려 했다. 어머나, 수연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유진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마치 용수철처럼 튕겨나가 날치기범의 팔을 낚아채고는 순식간에 그의 몸을 틀어 바닥에 매다 꽂았다. 억 하는 소리와 함께 날치기범은 그대로 나가 떨어졌고 함께 있던 다른 남자는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유진은 그마저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땅에 떨어진 돌멩이 하나를 정확하게 던져 도망치던 남자의 다리를 맞췄고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그의 뒤로 다가가 순식간에 제압해 버렸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유진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빠르고 정확해서 마치 잘 훈련된 특수요원의 시범을 보는 듯했다. 그녀는 두 명의 건장한 남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제압하고는 떨어진 핸드백을 주워 수연에게 건넸다. 엄마,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방금 전에 격렬함이 차해가시지 않은 듯 날카로운 빛이 감돌고 있었다. 수연은 딸의 모습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연약한 딸이라고만 생각했던 아이가 저렇게 무서운 힘과 기술을 숨기고 있었다니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다. 내 딸은 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던 것일까? 그 사건 이후 유진은 더욱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어쩌면 자신의 본 모습을 엄마에게 들킨 것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이었는지도 몰랐다. 수연은 그런 딸에게 다가가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며칠 뒤부터 수연은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낯선 남자를 목격하기 시작했다. 검은색 모자를 깊게 눌러쓴 남자는 늘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들의 집을 감시하는 듯했다. 처음에는 우연이겠거니 했지만 그 남자가 나타나는 횟수가 잦아지면서 수연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혹시 유진이와 관련된 사람일까 아니면 그날 공원에서 유진에게 제압당했던 날치기범들의 복수일까? 수연은 유진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아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이미 충분히 힘들어하는 딸에게 더 큰 걱정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서 그 남자의 정체를 파악해보려 했지만 남자는 언제나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수연은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다. 창밖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고 희미한 그림자가 창문을 스쳐 지나가는 것 같기도 했다. 수연은 심장이 오그라드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조용히 유진의 방문을 열었다. 유진은 침대에 없었다.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방 안에는 차가운 밤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다. 유진아, 한유진. 수연은 겁에 질려 딸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황급히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딸의 흔적을 찾아 헤맸다. 그때 저 멀리 골목 어귀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두렁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연은 본능적으로 그곳으로 달려갔다. 골목 안쪽에는 유진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는 며칠 전부터 집 주변을 맴돌던 그 검은 모자의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남자는 고통스러운 듯 신음하고 있었고 유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짧은 단검이 들려 있었고 그 칼날에서는 희미하게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유진아, 이게 무슨 일이니?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엄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익숙하다는 듯이 엄마를 해치려던 놈이에요. 걱정 마세요. 이제 괜찮아요. 유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딸의 손에 들린 피 묻은 칼.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해치고 괜찮다고 말하는 저 낯선 모습. 이것이 정말 자신의 딸 한유진이란 말인가? 그 순간 수연은 깨달았다. 딸의 과거는 단순한 군 생활이 아니었다. 그것은 피와 죽음이 난무하는 전쟁터였고 그곳에서 딸은 살아남기 위해 괴물이 되어야 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상처는 골마터졌고 첫 번째 경고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그녀는 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딸의 과거와 맞서 싸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선택해야만 했다. 하지만 엄마로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도 없어 보였다. 그날 밤 피 묻은 칼을 든 딸 한유진의 모습은 박수연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다. 그것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그녀의 평온했던 일상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딸이 낯선 남자를 해치고도 아무렇지 않게 괜찮아요 라고 말하던 그 차가운 목소리는 지난 10년간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그들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암시하는 불길한 전주곡과도 같았다. 경찰이 다녀갔지만 사건은 정당 방위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쓰러진 남자는 전과가 있는 불량배였고 유진은 자신과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칼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정당 방위가 아니었다. 유진의 움직임, 남자를 제압하던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냉혹한 눈빛은 평범한 여성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유진은 더욱더 입을 굳게 다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에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그녀는 밤늦도록 자신의 방에서 무언가를 하느라 잠을 자지 않았고 외출할 때면 항상 주변을 극도로 경계했다. 집 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이 더해졌고 현관문에는 새로운 잠금 장치가 여러 개 설치되었다. 그녀는 마치 보이지 않는 적의 침입에 대비하는 요새를 구축하는 듯했다. 수연은 딸의 그런 모습이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미어졌다. 얼마나 끔찍한 과거를 겪었기에 28배 젊은 나이에 저렇게 자신을 방어하고 세상을 불신하게 되었을까. 그녀는 딸에게 다가가 진실을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과거의 망령은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며칠 뒤 수연의 집 현관문 앞에 죽은 새 한 마리가 놓여 있었다. 단순한 사고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섬뜩한 경고였다. 그리고 그날 저녁
수연이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검은색 차량 한 대가 그녀를 위협하듯 스쳐 지나갔다. 운전석에는 언뜻 보아도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타고 있었다. 그날 밤 유진은 마침내 침묵을 깨고 수연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아주 조금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엄마, 제가 했던 일은 평범한 군 생활이 아니었어요.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왼쪽 팔소매를 걷어 올렸다. 그곳에는 선명한 숫자 6 문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건 제 부대 번호이자 제 이름 같은 거였어요. 저희는 지규식 특수임무대대, 비공식적으로는 그림자 부대라고 불렸죠. 국가의 명령에 따라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누구도 하지 못하는 임무를 수행했어요. 때로는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들까지도요. 유진의 눈빛이 허공을 향했다. 그녀는 마치 아주 먼 과거의 기억을 더듬는 듯했다.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감정을 죽여야 했어요. 두려움, 슬픔, 연민, 그런 것들은 사치였죠. 오직 명령과 복종, 그리고 생존만이 존재했어요. 우리는 인간이기보다는 기계에 가까웠어요. 수연은 숨죽인 채 딸의 이야기를 들었다. 딸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딸은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다. 얼마 전 제가 처리했던 그놈도, 그리고 엄마를 위협했던 놈들도 아마 제 과거와 관련된 자들일 거예요. 어쩌면 제가 마지막으로 수행했던 임무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유진의 얼굴에 처음으로 두려움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떠올랐다. 그들이 저를 찾아온 이상 더 이상 피할 수 없어요. 엄마,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절대로 제 곁을 떠나지 마세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를 지킬 테니까요. 그 순간 유진은 더 이상 수연이 알던 어리고 여린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냉철한 판단력과 강인한 의지를 가진 한 명의 전사였다. 비록 그 모습이 수연에게는 너무나도 낯설고 가슴 아팠지만 동시에 딸에 대한 깊은 신뢰와 자랑스러움이 샘솟는 것을 느꼈다. 그날부터 유진은 본격적으로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집안 곳곳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방어 시스템을 구축했다. 창문과 문에는 보이지 않는 센서를 설치했고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무기들, 날카롭게 갈아놓은 주방용 칼, 단단한 소의 파이프, 심지어 직접 만든 듯한 사제 폭탄까지 을 집안 곳곳에 숨겨두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치밀하고 신속했으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수연은 그런 딸의 모습을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면서도 그녀가 시키는 대로 묵묵히 따랐다. 비상식량과 물을 준비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최소화했으며 유진이 알려준 대로 비상 탈출로와 은신처를 숙지했다. 그녀는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동시에 딸과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며칠 동안 집 주변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유진은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고 밤에는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집 주변을 살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번뜩였고 온몸에서는 야생동물과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흘러나왔다. 수연은 딸의 그런 모습에서 과거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 상처가 딸을 얼마나 강하게 만들었는지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딸의 팔에 새겨진 숫자 6 문신은 더 이상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딸이 겪어온 지옥 같은 시간들의 상징이자
그녀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처절한 투쟁의 증거였다. 그리고 이제 그 투쟁은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과거의 망령은 끈질기게 그녀를 추격해왔고,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려 하고 있었다. 한때는 평범한 행복을 꿈꿨던 한 여자의 미래가 다시 한번 거친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폭풍 전야와 같은 며칠간의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박수연과 한유진 모녀가 느끼는 불안감은 현실이 되어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기 시작했다. 과거의 망령, 유진이 그림자 부대 시절 얽혔던 인물들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며 모녀를 향한 본격적인 압박을 가해왔다. 그 선봉에는 유진의 옛 상관이자 이제는 그녀에게 악몽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강대령, 코드명 섀도우가 있었다. 어느 날 새벽, 수현은 집 주변에서 나는 기척에 잠을 깼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유진은 이미 침대에 없었다. 그녀는 짐승 같은 감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이미 전투 태세를 갖춘 채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날 그들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지만 다음날 아침 현관문 앞에는 붉은색 페인트로 그려진 숫자 싹지과 함께 과거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섬뜩한 경고 메시지가 적힌 쪽지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뒤 수현이 운영하는 작은 꽃집이 난장판이 되었다. 누군가 밤사이 몰래 침입하여 가게 안에 모든 것을 부수고 망가뜨려 놓은 것이다. 금전적인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자 경고였다. 유진은 말없이 망가진 가게를 치우는 엄마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이글거리는 분노와 함께 깊은 자책감이 어려 있었다. 자신의 과거 때문에 무고한 엄마까지 위험에 빠뜨리게 되었다는 죄책감이었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아니다. 유진아, 내 탓이 아니야.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수현은 애써 태연한 척 딸을 위로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딸이 단순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사를 건 싸움에 휘말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로부터 며칠 뒤에 일어났다. 수연이 저녁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검은색 차량 한 대가 갑자기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채서 내린 2명의 사내가 다짜고짜 그녀를 차 안으로 밀어 넣으려 했다. 수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유진이 번개처럼 그들을 덮쳤다. 유진은 더 이상 망설이거나 자신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훈련받은 암살자처럼 냉혹하고 정확하게 2명의 사내를 제압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불필요한 동작도 없었다. 수연은 공포에 질려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딸의 모습은 너무나도 낯설었고 동시에 너무나도 강력했다. 사내들을 처리한 유진은 곧바로 수연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엄마, 더 이상 이렇게 숨어 지낼 수는 없어. 그들이 우리를 찾아낸 이상 피할 곳은 없어. 내가 직접 나서서 모든 것을 끝내야 해. 유진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과거에 얽매여 괴로워하는 대신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수연은 그런 딸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한편으로는 딸의 강인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딸을 혼자 이 위험한 싸움에 내몰 수는 없었다. 이것은 유진이 혼자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었다. 엄마로서 그녀 또한 이 싸움에 함께해야 했다. 유진아, 엄마도 같이 싸울게.
네가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수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유진은 놀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엄마가 자신을 말리거나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 할 줄 알았다. 하지만 엄마는 달랐다. 그녀는 연약했지만 그 누구보다 강한 모성애를 가진 사람이었다. 엄마,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이야. 엄마까지 다치게 할 수는 없어. 위험한 거 알아. 하지만 내 딸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엄마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니? 엄마는 네가 싸우는 동안 뒤에서 너를 지킬 거야. 네가 할 수 없는 일들, 엄마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너를 도울 거야. 수연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고만 있는 나약한 엄마가 아니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모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그들은 단순한 모녀 관계를 넘어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가 된 듯했다. 그날부터 모녀의 은밀한 방역 준비가 시작되었다. 유진은 자신의 군사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강 대령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고 그들의 아지트로 추정되는 곳들을 파악해 나갔다. 그녀는 마치 지휘관처럼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계획을 세웠다. 수연은 그런 유진을 보조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섰다. 그녀는 평범한 동네 주민으로 위장하여 시장이나 주변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의심스러운 인물이나 차량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녀의 오랜 동네 생활 경험과 특유의 친화력은 의외의 정보들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그녀는 집을 안전가옥처럼 개조하는 유진을 도왔고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는 등 꼼꼼하게 지원했다. 모녀의 관계는 이 위기 속에서 더욱더 단단해져 갔다.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며 보이지 않는 적에 맞서 함께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유진은 엄마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 속에서 과거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받는 듯했고 수연은 딸의 강인함과 용기를 보며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있었다. 강대령, 섀도우의 추격은 점점 더 거세졌고 그들의 압박은 다양한 형태로 모녀를 조여왔다. 하지만 유진과 수연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무기가 되어 다가올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과거의 어둠이 짙게 드리울수록 모녀의 의지는 더욱더 밝게 타오르고 있었다. 추격은 시작되었고 이제 그 끝을 향해 달려갈 일만 남아 있었다. 강대령, 일명 섀도우의 그림자가 모녀의 삶을 옥죄어 올수록 한유진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차갑고 단단해져 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휘둘리거나 다가올 위협에 숨죽이지 않았다. 엄마 박수연의 흔들림 없는 지지와 사랑 속에서 유진은 10년간 잠들어 있던 전사의 본능을 완전히 깨우고 방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엄마, 강대령, 아니, 섀도우는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그놈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치밀하고 잔인한 인간이에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유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약한 속내를 엄마에게 드러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의 표현이 아니었다.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는 의지의 발로였다. 수연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유진아, 엄마는 네 곁에 있을 거야.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엄마는 너를 믿고 지지할 거다. 혹시 네가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이 옛 동료들 중에라도 있니? 엄마의 말에 유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제6그 특수임무대대 그림자 부대. 그곳에서의 기억은 지옥과도 같았지만
동시에 생사를 함께 넘나들었던 전우들과의 끈끈한 유대감 또한 존재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대부분은 과거를 숨긴 채 살아가고 있을 터였다. 그들을 다시 이 위험한 싸움에 끌어들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지만 유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섀도우의 힘은 막강했고 그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 또한 예측하기 어려웠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엄마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그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유진은 밤새도록 고민한 끝에 과거 부대에서 가장 신뢰했던 2명의 전우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결심했다. 한 명은 폭파 전문가였던 불곰 김철수였고 다른 한 명은 저격과 침투에 능했던 독사 이지혜였다. 그들은 유진과 함께 수많은 비밀 작전을 수행했고 서로의 등을 여러 번 구해주었던 막역한 사이였다. 연락은 쉽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제대 후 신분을 바꾸고 잠적한 상태였다. 유진은 과거 자신들만이 알 수 있는 암호와 연락망을 이용하여 어렵사리 그들의 행방을 찾아냈다. 김철수는 시골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하며 평범한 농부로 살아가고 있었고 이지혜는 해외에서 용병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소문만 무성했다. 가장 먼저 연락이 닿은 것은 김철수였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그도 유진의 목소리를 확인하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유진이, 너 정말 살아있었구나. 10년 동안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지낸 거야? 유진은 짧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김철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다. 섀도우, 그 개자식이 아직도 너를 괴롭히고 있다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놈한테 갚아줄 빚이 나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거든. 김철수의 합류는 유진에게 큰 힘이 되었다. 며칠 후 이지혜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그녀는 현재 중동의 한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지만 유진의 연락을 받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즉시 귀국하겠다고 했다. 대장, 오랜만이네. 10년 전 그때 우리가 마무리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지. 이번 기회에 아주 깔끔하게 청소해버리자고. 이지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유진에 대한 깊은 신뢰와 전우애가 담겨 있었다. 유진과 김철수, 그리고 며칠 뒤 한국에 도착한 이지혜. 한때 그림자 부대의 최정예 요원들이었던 그들은 10년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그들의 모습은 세월의 풍패에 조금씩 변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있었다. 그들은 수연이 마련해준 안전 가옥에 모여 섀도우를 상대할 작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작전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유진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혹독했던 훈련, 생사를 넘나들었던 비밀 작전들, 그리고 섀도우, 강대령과의 악연. 강대령은 한때 유진이 존경했던 지휘관이었다. 그는 뛰어난 전략가이자 용맹한 군인이었지만 동시에 냉혹하고 비정한 일면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작전 성공을 위해서라면 부하들의 희생조차도 서슴지 않았고 때로는 불법적인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유진의 팔에 새겨진 숫자 유린 문신은 바로 강 대령이 지휘했던 어느 끔찍한 작전의 결과물이자 그녀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겨준 낙인이었다. 그 작전은 여명의 눈동자라고 불렸다. 적국의 핵심 시설을 파괴하고 중요 정보를 탈취하는 임무였다. 유진을 포함한 제6큐 특수임무대대 요원들은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고 강대령은 그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려 했다. 유진은 그의 비겁함에 분노했고 그와 정면으로 대립했다.
결국 유진은 강 대령의 음모로 모든 것을 잃고 군을 떠나야 했고, 강 대령은 그 사건을 은폐하고 더욱 승승장구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묻어버리기 위해 유진을 제거하려 하고 있었다. 과거의 기억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유진의 복수심과 투지를 더욱 불태웠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곁에는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워줄 전우들이 있었고, 그들을 믿고 지지해주는 엄마가 있었다. 그들은 며칠 밤낮으로 섀도우의 예상 이동 경로, 그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장소, 그리고 그의 병력 규모와 화력 등을 분석하며 치밀하게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 김철수는 자신의 폭파 기술을 이용해 함정을 설치하고 교란 작전을 펼치기로 했고, 이지혜는 저격과 잠입으로 섀도우의 핵심 전력을 무력화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리고 유진은 이 모든 작전을 지휘하며 마지막 순간에 섀도우와 직접 대면하여 모든 것을 끝낼 생각이었다. 박수연은 그런 딸과 그녀의 전우들을 보며 불안감과 함께 든든함을 느꼈다. 그녀는 그들이 필요한 물품을 조달해주고 안전 가옥을 관리하며 때로는 평범한 동네 주민으로 위장하여 주변 정보를 수집하는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들을 지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엄마가 아니었다. 그녀 또한 이 전쟁의 일원이었고 딸과 함께 싸우는 전사였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유진과 그녀의 전우들은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들의 눈빛에는 비장함과 함께 뜨거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과거의 악연을 끊고 정의를 바로쓰며 그리고 빼앗긴 평범한 삶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었다. 어둠이 짙게 드리운 도시의 밤하늘 아래 옛 전우들은 다시 한번 그림자 부대의 깃발을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결전의 밤은 소리 없이 다가왔다.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폐공장 지대. 한때는 활기찬 생산 현장이었을 그곳은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격전지가 될 운명이었다. 한유진, 김철수, 불곰, 그리고 이지혜 독사 10년 만에 다시 뭉친 그림자 부대의 옛 전우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숨을 죽인 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과거의 악연이자 현재의 위협인 강대령. 섀도우와 그의 조직을 섬멸하는 것이었다. 박수현은 안전가옥으로 지정된 폐공장 인근의 작은 감시 초소에서 딸과 전우들의 모습을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유진이 비상연락용으로 건네준 무정이가 꼭 쥐어져 있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딸을 향한 믿음과 기도로 보이지 않는 힘을 보태고 있었다. 밤 11시, 강 대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폐공장 안으로 진입했다. 유진이 미리 흘려놓은 미끼 정보에 정확히 걸려든 것이었다. 유진은 과거 강 대령이 불법적으로 축제한 비자금 장부를 자신이 가지고 있으며 이를 언론에 폭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거래를 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었다. 강 대령은 그 누구보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인물이었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나타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작전 개시, 유진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무정이를 통해 흘러나왔다. 그와 동시에 김철수가 미리 설치해둔 소형 폭탄 몇 개가 폐공장 외곽에서 연쇄적으로 폭발하며 요란한 불꽃과 함께 검은 연기를 피워 올렸다. 강 대령의 부하들이 혼란에 빠진 사이 이지혜의 저격총이 불을 뿜었다. 감시탑 위에 있던 적의 저격수 2명이 소리 없이 쓰러졌다. 진입로 확보. 유진 내 차례다. 이지혜의 냉정한 보고가 이어졌다. 유진은 어둠 속에서 한 마리 표범처럼 민첩하게 움직여 강 대령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앙 건물로 잠입했다. 건물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했고
곳곳에 매복한 적들이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 강대령 밑에서 수없이 많은 실전 경험을 쌓았고 그의 전술과 사고방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숨막히는 총격전과 격투가 벌어졌다. 유진은 현란한 격투 기술과 주변 지형지물을 이용한 임기응변으로 적들을 하나둘씩 제압해 나갔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분노나 증오 같은 감정은 실려있지 않았다. 오직 냉철한 판단과 정확한 기술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마치 잘 프로그래밍된 살상 기계처럼. 하지만 적들의 숫자도 만만치 않았고 그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유진은 어깨에 가벼운 총상을 입기도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했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강대령 한 사람뿐이었다. 그때 외부에서 다시 한번 큰 폭발음이 들려왔다. 김철수가 강대령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추가적인 폭발을 감행한 것이었다. 동시에 박수연이 지켜보던 감시 초소 쪽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다. 강대령의 부하들 중 일부가 포위망을 뚫고 수연이 있는 곳으로 접근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마도 유진을 협박하기 위한 인질로 삼으려는 속셈인 듯했다. 엄마 위험해. 당장 그곳에서 빠져나와. 무정이를 통해 유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연은 공포에 질렸지만 딸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유진이 알려준 대로 비상탈출로를 통해 초소를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다. 건장한 사내 2명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얌전히 따라오시지. 할머니, 따님이 아주 좋아할 거야. 남자들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수연에게 다가오는 순간 수연은 품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호루라기를 힘껏 불었다. 유진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그녀에게 건네준 것이었다. 동시에 그녀는 옆에 있던 낡은 소화기를 집어들어 남자들의 얼굴을 향해 분사했다. 하얀 분말이 시야를 가린 사이 수연은 죽으림을 다해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다. 그녀의 용감한 행동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유진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했다. 엄마의 호루라기 소리를 들은 유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엄마가 스스로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다. 유진은 마침내 강대령이 숨어있는 마지막 방에 도달했다. 방 안에는 강대령과 그의 최측근 경호원 몇 명만이 남아있었다. 오랜만이군. 한유진, 아니 식스라고 불러야 하나. 강대령은 여유로운 척 미소를 지으며 유진을 맞이했다. 그의 눈에는 과거의 오만함과 함께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한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다. 내 놈의 그 더러운 주둥이로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강태준. 유진은 처음으로 그의 본명을 불렀다. 그것은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마지막 전투는 처절했다. 유진은 혼자서 여러 명의 숙련된 경호원들을 상대해야 했지만 그녀의 투지는 하늘을 찔렀다. 10년 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복수심, 그리고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녀에게 초인적인 힘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마치 분노한 여신처럼 적들을 쓰러뜨렸고 마침내 피투성이가 된 강대령과 마주섰다. 강대령은 마지막 발악으로 숨겨둔 권총을 꺼내 유진을 향해 겨누었다. 하지만 유진의 움직임이 더 빨랐다. 그녀는 몸을 날려 그의 손목을 꺾었고 권총은 허공으로 날아갔다. 이어지는 몇 차례의 격렬한 타격 끝에 강대령은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깊은 절망감이 떠올랐다. 한때 자신이 가장 아꼈던 부하, 자신이 버렸던 식스에게 처참하게 무너진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폐공장에는 지독한 화약 냄새와 함께 정적만이 감돌았다. 유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강다혜령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과거의 악령을 자신의 손으로 잠재운 것이다. 김철수와 이지혜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들의 얼굴에도 힘겨운 싸움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뜨거운 전우애와 승리의 기쁨이 넘실거렸다. 그리고 그때 박수연이 경찰들과 함께 폐공장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딸의 무사한 모습을 확인하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다. 유진은 엄마에게 다가가 말없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모녀의 눈물은 지난 10년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평화에 대한 감격의 표현이었다. 어둠 속 마지막 전투는 끝났고 이제 새로운 새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폐공장의 총성이 멎고 지독한 화약 냄새가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한유진은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싸움이 끝났음을 실감했다. 강대령과 그의 잔당들은 출동한 경찰과 국정원 요원들에 의해 모두 체포되거나 사살되었다. 유진과 그녀의 옛 전우들, 김철수와 이지혜는 사건의 중요 참고인이자 동시에 불법 무기 소지 및 사용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했지만 강대령의 만행과 그들의 정당 방위 및 국가적 위협 제거에 기여한 공로가 참작되어 큰 처벌 없이 풀려날 수 있었다. 물론 그들의 신분은 다시 한번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 박수연은 딸의 너덜너덜해진 전투복과 온몸에 가득한 상처들을 보며 가슴을 쳤지만 동시에 살아 돌아온 딸을 끌어안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유진 역시 엄마의 품에 안겨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을 토해내듯 흐느꼈다. 10년의 세월, 그리고 그보다 더 길게 느껴졌던 하룻밤의 사투. 그 모든 것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사건 이후 유진은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어깨의 총상과 온몸의 타박상은 생각보다 깊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마음의 상처였다. 과거의 트라우마는 다시 한번 그녀를 덮쳤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엄마 박수연이 밤낮으로 그녀의 곁을 지켰고 옛 전우들도 멀리서나마 그녀의 회복을 응원했다. 수연은 딸의 상처를 보듬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녀는 유진에게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먹이고 조용한 시골길을 함께 산책하며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딸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는 유진에게 과거를 억지로 잊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그 과거 또한 유진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려 애썼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진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엄마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림자 부대에서의 혹독했던 훈련, 생사를 넘나들었던 비밀 작전들, 그리고 강대령과의 악연과 그로 인해 겪어야 했던 배신과 고통까지.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분노하며, 때로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딸의 모습에 수연은 함께 울고 함께 아파했다. 유진의 팔에 새겨진 숫자 주 문신은 여전히 그녀의 몸에 남아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수치스럽거나 숨기고 싶은 낙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겪어온 치열했던 삶의 증거이자 살아남았다는 긍지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더 이상 긴 소매 옷으로 그것을 가리지 않았다. 때로는 반소매 옷을 입고 당당하게 거리를 걸었고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엄마, 나 이제 괜찮은 것 같아. 어느 햇살 좋은 아침, 유진은 엄마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깊이를 알 수 없었지만 예전과 같은 살벌한 냉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잔잔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진심으로 웃고 있었다. 유진은 심리상담 치료도 받기 시작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 괴로워하지 않았다. 엄마와 전우들,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미래에 대한 질문, 한 여자의 미래에 어려움이 될까? 라는 엄마의 오랜 고민에 대한 답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다. 그녀의 과거는 분명 평범한 여성들과는 달랐고 어쩌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사회적인 편견이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제 유진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해 나갈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 곁에는 언제나 그녀를 지지하고 사랑해주는 엄마가 있었다. 몇 달 후, 유진은 작은 결심을 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범죄 피해자나 전쟁 트라우마를 겪는 여성들을 위한 자활지원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그녀의 특수한 능력이나 전투기술을 직접 사용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공유하고 다른 이들의 상처를 보듬어 줌으로써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어쩌면 그것이 그녀가 과거의 빚을 갚고 세상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그녀만의 방식일지도 몰랐다. 김철수와 이지혜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은 여전히 유진과 끈끈한 유대감을 유지하며 서로를 응원했다. 그들은 더 이상 국가의 그림자가 아니었지만 서로에게는 영원한 전우이자 가족이었다. 박수연은 몰라보게 밝아진 딸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그녀의 가정에는 마침내 잔잔한 평화가 찾아왔다. 물론 그 평화는 수많은 상처와 희생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것이었지만 그래서 더욱더 소중하고 아름다웠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다시 여름이 찾아왔다. 유진은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엄마와 함께 집 앞마당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다. 햇살 아래 드러난 그녀의 팔에는 숫자 유래 문신이 선명하게 보였지만 이제 그 누구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한유진이라는 강인하고 아름다운 여성의 일부일 뿐이었다. 유진아, 저녁 뭐 먹을까? 네가 좋아하는 해물찜 해줄까? 좋아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모녀의 정겨운 대화가 평화로운 오후의 공기를 채웠다. 유진은 엄마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과거의 아픔을 이겨낸 자의 강인함과 현재의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자의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미래는 여전히 안개 속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 곁에는 사랑하는 엄마가 있었고 그녀 안에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으니까 검은 폭우의 새벽처럼 그녀의 인생에도 새로운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한 군인의 미래는 그렇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